고장난 시계, 히가시노 게이고. 표시된 착신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다. 수상쩍은 전화라면 즉시 끊자고 생각하며 받아보니 다행이다. 아직 이 전화 살아있었네. 라고 남자 목소리가 말했다. 상대는 A였다. 지난번에 만난 게 2년 전쯤이었던가? 잘 지내? A가 물었다. 예, 그럭저럭 지냅니다. 나는 대답했다. 일은? 나름대로. 내 대답이 약간 늦었던 것에서 뭔가 눈치를 챘는지 A는 흐흐흐 하고 나지막하게 웃었다. 여전한 모양이군. 사람이란 그리 간단히 바뀌지 않는 법이야. 어때? 꽤 괜찮은 아르바이트가 생겼는데 해볼래? 매번 그렇지만 약간 위험한 일이긴 해도 보수가 어느 정도인지 얘기하면 고개가 끄덕여질 거야. 어떤 일인데요? 나는 물어보았다. 어려운 건 전혀 없어. 정해준 날짜와 정해준 시각에 정해준 집에 가서 물건 하나를 가져온다. 그뿐이야. 집 열쇠는 내가 맡아둔 게 있어. 그야말로 간단한 일처럼 A는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아플 만큼 잘 알고 있었다. A는 암거래 중간 브로커였다. 전에 이름을 밝혔지만 본명인지 뭔지는 모른다. 그를 알게 된 것은 약 10년 전이다. 당시에는 아직 몇 군데 존재하던 인터넷 암거래 사이트가 계기였다. 남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을 실행합니다 라는 사이트로 댓글을 몇 번 올렸더니 그쪽에서 먼저 접촉해 온 것이다. A는 인터넷 댓글만 보고도 적임자인지 아닌지 간파하는 힘이 뛰어난 것 같았다. 처음에는 정말로 간단한 일거리가 많았다. 노인의 집을 찾아가 거짓 신분과 거짓 이름을 대고 작은 물건을 받아온다. 라는 정도의 일이다. 물건의 내용물이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아마도 현금일 것이고 이 일이 사기의 공범이라는 것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계속 모르는 척 해왔다. 이윽고 A는 좀 더 복잡한 일거리도 소개해 주었다. 나에 대해서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라도 하는 타입이라고 확신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이윽고 암거래 사이트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고 경찰도 주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디서 굴러먹던 말뼈따귀인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말을 건네기보다는 졸로서 이미 실적이 있는 자를 써먹는 편이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리라. 언젠가 소개해준 일은 커다란 짐의 수송이었다. 한밤중 냉장고 크기의 박스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낯선 남자로부터 전달받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인터체인지에서 대기하던 다른 인물에게 건네주는 일이었다. 운전을 못하는 편은 아니지만 박스에서 풍기는 썩은 냄새가 보통이 아니어서 겨울인데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달려야 하는 것이 몹시 힘들었다. 그 썩은 냄새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대략 짐작이 갔지만 굳이 깊게 생각하지 않도록 했다. 그때도 A는 그냥 박스 하나 싣고 가면 돼 라고 간단히 말했던 것이다. 방 청소를 부탁받은 적도 있었다. 12시간 이내에 실내를 깨끗이 청소하고 쓰레기를 모조리 처리해달라 라는 내용이었다. 단, 그 방에서 목격한 것은 결코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았다. 방에 가보고 나서야 깜짝 놀랐다. 온통 피범벅인 데다가 가구는 부서지고 커튼은 찢기고 조명기구는 깨져 있었다.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쉽게 상상이 되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도록 하고 묵묵히 작업을 계속했다. 결국 청소를 마치는데 10시간 넘게 걸렸다. 그래도 사전에 A가 해준 설명은 그냥 방 청소라는 것이었다. 어때? 해볼 거야? A가 의향을 확인했다. 그 방에서 가져올 물건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물었다. 설마 또 대형 박스 같은 건 아니죠?
썩은 내가 진동하는 이라고 하마터면 덧붙일 뻔했다. 걱정할 거 없어. 그렇게 큰 거 아니니까. 와인병 정도 크기의 장식물인데 길쭉한 케이스에 들어있다더라고. 가져오면 그 케이스째로 나한테 건네줘. 보수는 그때 줄 테니까. A는 액수를 제시했다. 그것은 실업 중인 내 처지에서는 눈이 튀어나오는 건 고사하고 혀까지 튀어나갈 법한 숫자였다. 그 집 어딘데요? 나도 자세한 건 몰라. 당신이 이 일을 하겠다면 의뢰인에게 당신 메일 주소를 알려주고 직접 연락하게 할 거야. 어때? 할래? 해보죠. 나는 휴대전화를 움켜쥐며 대답했다. 이걸로 원룸에서 쫓겨나지 않아도 된다. 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실은 임대료가 석 달치나 밀려 있었다. 슬쩍슬쩍 돈을 빼돌린 것이 들통나는 바람에 일하던 주점에서 해고된 게 지난달이다. 일할 곳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날마다 꾸물꾸물 하루해를 보냈다. 이제 새삼 시골 부모님에게 기댈 수는 없다. 어설피 돈 좀 마련해달라는 말을 했다가는 냉큼 내려오라는 소리나 들을 것이다. 통화한 다음 날 나는 원룸 근처 공원에서 A를 만났다. 비쩍 마른 몸에 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A는 2년 전과 다름없이 위험한 냄새를 풍풍 풍기며 신품 열쇠를 내밀었다. 세세한 지시는 그쪽에서 메일로 보낼 거야.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해. 그럼 잘 부탁한다. 라면서 A는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다. 그 등짝은 나는 어디까지나 중개인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A와 헤어지고 1시간쯤 지나자 내 휴대전화로 메일이 도착했다. 제목은 의뢰인이라고 되어 있었다. 메일에는 이틀 뒤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 실행하도록 해달라고 적혀 있었다. 그 시간이면 그 집 사람은 부재 중일 것이다. 장소는 도쿄 시내의 타워 맨션 중 한 집. 가져올 것은 하얀 조각상으로 A가 말한 대로 세로로 긴 케이스에 들어있는 모양이었다. 메일에는 조각상과 케이스의 사진, 그리고 맨션 위치를 알리는 지도가 첨부되어 있었다. 조각상은 남미의 민족 의상 같은 옷을 입은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메일 끝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집을 뒤진 흔적이 남는 것은 전혀 아무 문제 없음. 오히려 그 밖에 값비싼 것이 있으면 들고 나와서 단순한 절도로 보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범행 일시를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단서를 남겨둘 것. 정해준 날 오후 5시 정각에 나는 A에게서 받은 열쇠로 맨션 입구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슬쩍 몸을 숙인 채 1층 현관을 통과했다. 방범 카메라에 얼굴이 찍히지 않게 차양이 긴 모자를 쓰고 왔지만 여기서는 별로 신경 쓸 일은 없었다. 일단 거대 타워 맨션인 것이다. 하루에 도합 수백 명이 통과할 테니 찍혀봤자 그다지 문제될 것은 없다. 조심해야 하는 것은 엘리베이터 안의 방범 카메라다. 내리는 층의 숫자로 누군지 알아내버린다. 그래서 나는 목적지가 33층인데도 일부러 30층에서 내린 다음에 나머지 3개 층은 계단을 이용했다. 이번 일의 의미를 나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집에 들어가 케이스에 든 조각상을 들고 나오라는 지시였지만 한마디로 훔쳐오라는 얘기다. 집 열쇠는 뭔가 수를 써서 입수했든지 아니면 새로 만든 복사 키일 것이다. 어떤 것이든 이 집에 사는 사람에게 무단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은 틀림없었다. 의뢰인은 2가지 것을 원했다. 첫째는 다시 말할 것도 없는 일이지만 하얀 조각상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알리바이다. 범행 일시를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단서를 남겨둘 것이라는 주문을 메일에 덧붙인 것이다. 경찰이 절도 사건으로 수사할 때 만에 하나라도 자신이 의심을 받지 않게 그 시간에 알리바이를 만들어둘 속셈이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준비해온 장갑을 점퍼 호주머니에서 꺼내 양손에 꼈다. 지문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나는 교통위반으로 몇 번 지문 채취를 당한 적이 있다.
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남의 눈이 없는지 확인하고 A가 건네준 열쇠를 구멍에 꽂아 넣었다. 슬쩍 돌리자 딸깍하고 잠금쇠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마자 현관이 환해지는 바람에 흠칫 놀랐다. 센서가 작동해 자동으로 켜지는 시스템이 모양이었다. 요즘 새로 지은 맨션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장치지만 싸구려 원룸에서 사는 처지인 나로서는 심장에 영 좋지 않다. 어차피 단순 절도범으로 보이게 하는 거니까 라는 생각에 구두를 신은 채 안에 들어가기로 했다. 바로 앞에 있는 문을 열고 장갑 낀 손으로 전등 스위치를 켰다. 실내에 뿌연 빛이 퍼졌다. 10평은 넘을 듯한 큰 거실이었다. 소파와 테이블이 줄줄이 자리를 잡았고 대형 텔레비전이 있었다. 테이블은 대리석이다. 주방에 식탁이 없는 걸 보니 이쪽에서 식사를 하는 것 같았다. 테이블 위에는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는지 네모난 플라스틱 빈 용기가 방치되어 있었다. 미닫이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옆에 방이 보였다. 그쪽은 침실인 모양이었다.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빙글 둘러보았다. 장식품 따위는 일절 없어서 살풍경한 방을 그림으로 그린 듯한 곳이었다. 오래도록 청소를 하지 않아 바닥 구석에는 먼지가 쌓였다. 전형적인 남자 혼자 사는 집이다. 대충 둘러본 바 조각상도 길쭉한 케이스도 없었다. 그것이 들어있을 만한 가방이나 수납 가구도 없었다. 작은 옷장 몇 개가 있어서 차례대로 문을 열었다. 어떤 선반에나 물건이 가득 차 있었다. 절도범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돈이 될 만한 것을 물색할 필요가 있지만 우선은 목표물인 그 조각상이 먼저다. 옷장을 한바탕 살펴봤지만 조각상은 눈에 띄지 않았다. 나는 수색 장소를 거실에서 옆방으로 옮기기로 했다. 침실에는 싱글 침대와 책상 그리고 책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여기에도 옷장이 있어서 우선 거기서부터 찾아보았다. 양복이 주르륵 걸렸고 다수의 박스와 용기들이 몹시 어지럽게 처박혀 있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열어봤지만 안에 든 것은 잡동사니로밖에 보이지 않은 것들 뿐이었다. 결국 침실 옷장에서도 조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시계를 보니 6시가 조금 지난 시각이었다. 나는 슬슬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제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침대 아래며 책상 서랍도 살펴봤지만 쓸데없었다. 나는 침대에 털썩 앉아 팔짱을 꼈다. A에게 연락을 할까 말까 망설였다. 시계를 보니 6시 20분이었다. 뭔가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A에게 전화하기로 되어 있다. 목표물인 조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역시 돌발 상황이라고 해야 하리라. 연락을 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내려던 참에 손을 멈췄다. 아직 주방을 뒤져보지 않았다는 게 생각난 것이다. 소중한 물건이라면 허를 찌르는 곳에 감추어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 주방으로 나가 우선은 냉장고 안을 확인했다. 3도어 타입의 냉장고였지만 어디를 열어봐도 찾는 물건은 눈에 띄지 않았다. 붙박이 찬장 속, 싱크대 밑 모두 다 허탕이었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 다음은 화장실과 욕실 정도가 남았지만 과연 그런 곳에 물건을 감출 만한 장소가 있을까? 고개를 갸웃거려가며 주방을 나왔다. 그런데 그곳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양복을 입은 40살가량의 남자였다. 작은 몸집에 안경을 썼다. 안경 너머의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다. 종이 가방을 손에 든 채 멍하니 나를 보고 서 있었다. 너무도 큰 충격에 나는 꼼짝도 하지 못했다. 둘이서 서로를 쳐다보았다. 기묘한 침묵의 시간이었다. 아니, 실제로는 한순간의 일이었으리라. 남자의 입이 크게 벌어졌다. 뭐야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대답보다 먼저 몸이 움직였다. 자세를 낮추고 남자에게 돌진해 럭비 선수처럼 태클을 걸었다. 운동신경과 강한 체력에는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다. 둘이 포개지듯이 쓰러졌다.
쿵 하는 엄청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잽싸게 상대의 몸에 올라타고 주먹을 부르짖었다. 두세 번 내리쳐 기절시킬 생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손을 멈추었다. 상대가 이미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경 너머에서 눈이 허옇게 뒤집혀 있었다. 잘 됐다. 기절시키는 수고를 덜었네. 라고 생각한 것도 잠시였다. 바닥에 엄청난 양의 피가 번져가기 시작했다. 으아! 나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문득 보니 대리석 테이블 귀퉁이에 피가 묻어 있었다. 남자가 넘어지는 참에 그곳에 뒤통수를 3개 찌은 것 같았다. 멈칫멈칫 남자의 입가에 손을 대보았다. 남자는 숨을 쉬지 않았다. 손목을 잡고 맥을 짚어봤지만 멈춰 있었다. 큰일이다. 사람을 죽이고 말았다. 뒷걸음질을 치다가 털썩 엉덩방아를 찧었다. 허리심이 탁 풀리는 것 같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아무튼 한시라도 빨리 달아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것이 눈에 들어왔다. 남자가 들고 있던 종이 가방이다. 그 안에 세로로 길쭉한 케이스가 있었다. 전화는 곧바로 연결되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A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건들거리는 느낌은 없었다. 큰일이 터졌다고 나는 말했다. 빠른 말투로 상황을 설명했지만 긴장한 탓인지 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몇 번이나 혀를 깨물 뻔했다. 이야기를 듣고 난 A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게 아닌가 하고 겁이 났다. 하지만 A는 그런 일 없이 알았어 라고 답했다. 그 말투가 너무도 침착해서 나는 당황스러웠다. 그 케이스는 거기 있는 거지? 예, 있어요. 나는 테이블 위에 시선을 던졌다. 케이스가 든 종이 가방을 그곳에 올려두었다. 바닥에 그대로 두면 피가 묻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지만 출혈은 이제 서서히 멈추는 것 같았다. 내용물은 확인했어? 예, 했어요. 사진의 조각상이 틀림없습니다. 좋아. 라고 A는 짧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됐어. 그 다음은 모두 예정대로 실행하면 돼. 예정대로라니. 조각상을 케이스째 들고 나온다. 그리고 약속 장소에서 나한테 건네준다. 그거야. 사채는요? 사채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그대로 놔둬. 그래도 뭐? 난처한 거 아니에요? 큰 사건이 되었잖아요. A는 후 하고 숨을 토해냈다. 분명 그렇긴 한데 단순한 절도 사건이 강도 살인으로 바뀐 것뿐이야. 경찰이 움직일 것이라는 점은 처음부터 상정했었어. 집주인이 사망해서 신고가 늦어질 테니까 오히려 잘된 일일 수도 있어. 죽은 사람은 혼자 살던 회사원이야. 신고는 빨라야 내일 이후야. 그자가 회사에 가지 않으면 누군가 그 집에 찾아가 사체를 발견할 거고 그 다음에야 신고가 들어갈 테니까. 그때쯤이면 당신은 자기 집에서 느긋하게 축배나 들면 되는 거라고. 들키지 않을까요? 왜 들켜? A는 어리둥절하다는 듯한 소리를 냈다. 겁먹을 거 없어. 경찰이 피해자 주변을 아무리 조사해봐도 당신 이름은 나오지 않아. 아, 방범 카메라는 조심했지? 시키신 대로 했어요. 지문은 남기지 않았을 거고. 얘 내내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문제 없어. 뭔가 증거를 남기지 않게 조심해서 그 집을 나오라고. 듣고 보니 A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점차로 마음이 차분해졌다. 그건 어떻게 할까요? 범행 일시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남겨두라는 지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A는 콧방귀를 뀌었다. 큰 단서가 남겨졌잖아. 피해자의 사체 말이야. 맨션의 방범 카메라를 확인하면 일단 그자가 언제 집에 돌아왔는지 알 수 있어. 게다가 요즘 과학수사에 걸리면 사후 경과 시간 같은 것도 정확히 밝혀질 테니까 범행 시각쯤이야 금세 나오지. 아, 예. 쓸데없는 위장은 하지 않는 게 좋아. 일부러 꾸며놓은 듯한 처리는 금물이야. 알겠지?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역시 A는 여간 내기가 아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아수라장을 건너왔을지 생각하니 무서워질 정도였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아둔 종이 가방을 손에 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뭔가 떨어뜨린 것은 없는지 확인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체에 시선을 던졌다. 딱하기는 했지만 어쩔 수 없다.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것이 아니다. 애초에 죽일 마음 따위 없었다.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전밖의 시간에 귀가한 것이 잘못이다. 나는 청부받은 일을 완수하려고 했을 뿐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참이다. 어라? 하고 생각한 것은 남자가 차고 있는 손목시계를 봤을 때였다.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내 시계를 보았다. 이쪽은 6시 40분이다. 남자의 시계가 10분 늦는 것인가? 다시 시선을 집중해 남자의 손목시계를 보고 흠칫했다. 커버 유리에 금이 간 것이었다. 혹시나 하고 가까이 다가가 찬찬히 들여다보니 초침이 멈춰 있었다. 조금 전 넘어진 충격에 시계가 고장난 모양이었다. 마침 잘 됐다. 덕분에 범행 시각이 더 확실해졌다. 라고 생각했지만 곧바로 또 다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오래전에 본 텔레비전 드라마가 생각난 것이다. 허접한 스토리의 2시간짜리 서스펜스였다. 그 속에서 사용한 트릭이 바로 고장난 시계였다. 살인범은 범행 시각을 위장하려고 피해자의 시계바늘을 전혀 엉뚱한 시각에 맞춰놓고 망가뜨려 버린 것이다. 그것을 보고 나는 생각했다. 시계란 그리 쉽게 망가지는 게 아니다. 사체의 시계가 망가져 있으면 도리어 트릭으로 의심하는 게 일반적이 아닌가. 일부러 꾸며놓은 듯한 처리는 금물이라고 했던 A의 말이 머릿속에서 재생되었다. 나는 멈칫멈칫 남자의 손목에서 시계를 풀어냈다. 오래된 기계식 시계다. 역시 바늘은 6시 30분에 멈춘 채였다. 흔들어보고 두드려봤지만 초침이 움직일 기미는 없었다. 나는 생각해보았다. 이 시계를 이대로 남겨둔다면 경찰은 어떻게 생각할까? 범행 때 우연히 시계가 고장나서 그 시각을 가리키고 있을 뿐이라고 순순히 받아들일까? 아니, 그럴 리 없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보면 볼수록 고장난 시계라는 건 어쩐지 수상쩍다. 지나치게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A가 말했던 일부러 꾸며놓은 듯한 처리로 보일 수 있다. 이런 것을 남겨두고 간다면 몇 가지 상황 증거는 범행 시각이 6시 30분 경인 것으로 나오지만 이건 범인에 의한 트릭이 아닐까? 실제 범행 시각은 다르다는 반증이 아닌가? 라고 경찰의 의심을 살 것 같았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트릭도 아닌데 트릭이라고 의심받을 것을 걱정해야 하다니. 이보다 더 번거로운 일도 없다. 나는 결국 그 고장난 시계를 점퍼 호주머니 속에 쑤셔 넣었다. 이대로 남겨둘 수 없다면 가져가는 수밖에 없다. 자리에서 일어나 종이 가방을 들고 다시 한번 실내를 둘러본 뒤에 현관으로 향했다.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방범 카메라를 특히 유의하면서 맨션을 나왔다. 걸음을 옮기며 나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았다. 실수는 없었을 테지만 역시 손목시계 건은 마음에 걸렸다. 오후 7시 반, 약속 장소에서 A를 만났다. 맨션 근처의 공원이다. 케이스에서 조각상을 꺼내 살펴보더니 A는 만족스러운 듯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모든 게 완벽해. 역시 당신은 내가 점 찍은 인물다운 데가 있어. 일처리가 확실하고 믿을만하지. 그러더니 품속에서 큼직한 봉투를 꺼냈다. 나는 그것을 받아 안을 확인해보고 숨을 헉 삼켰다. 10,000엔짜리 지폐가 가득했다. 이른바 손이 베일 듯 빳빳한 신권이었다. 그 조각상이 그렇게 가치 있는 물건이에요? A는 조각상을 케이스에 다시 넣으면서 빙긋이 웃었다. 쓸데없는 질문은 안 하는 게 좋아. 아, 예, 그렇죠. 서로를 위해서야. 알아요. 하지만 설마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살인자라니. A는 내 어깨를 툭 쳤다. 다 운명이야. 그자가 운이 없었지.
그뿐이야. 신경 쓸 거 없어. 빨리 잊어버리자고. 사체를 그대로 놔둬도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다니까. 아까도 전화로 말했지. 경찰이 항상 하던 대로 수사를 하면 당신 이름은 절대로 알아내지 못해. 우선은 얼굴 아는 자들의 범행을 의심해보는 게 정석이거든. 이 물건을 원했던 의뢰인에게도 경찰이 틀림없이 찾아갈걸? A는 종이 가방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하지만 의뢰인은 오늘 저녁 시간에 완벽한 알리바이를 준비했어. 모든 게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는 얘기야. 경찰이 정확한 범행 시각을 알아낼까요? 내 말에 A는 몸을 뒤로 젖혀 보였다. 어허,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해. 쓸데없는 짓만 안 했다면 괜찮아. 경찰을 믿어보라고. 쓸데없는 짓. 나는 점퍼 호주머니를 슬쩍 더듬어 그 시계의 감촉을 확인했다. 왜? 뭔 일 있었어? A가 물었다. 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나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이야기해봤자 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자, 그럼 또 보자. 좋은 일거리 생기면 연락할게. 아, 그 집 열쇠는 당신이 적당히 처리해. 그런 말을 남기고는 A는 빠른 걸음으로 사라져갔다. 나도 천천히 그곳을 떠났지만 가슴속에는 여전히 깨름직한 마음이 남아있었다. 사체에서 손목시계를 빼온 것이 정말로 정답이었을까? 시계가 없어졌다는 것을 머지않아 경찰은 알아차릴 게 틀림없다. 혹시 그것에 의문을 품는 건 아닐까? 범인이 딱히 고급품도 아닌 손목시계를 왜 가져갔는가라고. 거기까지라면 그나마 괜찮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이상하게 상상을 키워가는 것이다. 시계를 가져간 걸 보면 이번 사건은 시간이 열쇠인 게 아닌가? 라는 식으로. 그리고 밝혀진 범행 시각에도 의심의 시선을 던질지 모른다. 뭔가 트릭이 감춰져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불안해졌다. 다시 갖다 놓고 올까? 라고 생각했다. 손목시계를 사체의 손목에 다시 채워놓는 것이다. 다행히 그 집 열쇠는 아직 내가 갖고 있다. 지금이라면 늦지 않을 것이다. 나는 호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다. 아니, 하지만 여전히 6시 30분을 가리킨 문자판을 보자 역시 거짓말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범행 시각을 위장하려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을 현장에 남겨둘 수는 없다고 새삼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한 채 고민에 빠져 걸어가다가 누군가와 턱 부딪혔다. 하고 부르짖으며 상대가 넘어질 뻔했다. 나는 급히 그 팔을 잡았다. 상대는 백발의 여인 노인이었다.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했다. 아니 괜찮아. 노인은 온화한 얼굴로 손을 흔들었다. 나도 잠깐 한눈을 파는 바람에 아마 가게 셔터를 내리는 참이었던 모양이다. 바로 옆에 점포를 보고 나도 모르게 눈이 둥그레졌다. 시계방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요즘에는 찾아보기 힘든 옛날 그대로의 소매점이었다. 전지교환 즉시 가능이라는 알림종이는 직접 손으로 써서 붙인 것이었다. 머릿속에 번쩍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왜 그러슈? 가게 주인인 듯한 노인이 내게 물었다. 나는 호주머니에서 그 시계를 꺼냈다. 이거 수리 가능합니까? 몸을 부딪힌 사람이 갑작스레 손님으로 돌변한 탓인지 노인은 뜻밖이라는 표정으로 시계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시계에 눈을 떨구더니 그 즉시 직인의 얼굴이 되어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글쎄, 이건 열어보지 않고서는 모르겠네. 그렇게 말하며 노인은 시계를 손에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나도 그 뒤를 따라갔다. 자그마한 가게 안 구석에 있는 작업대를 마주하고 노인은 작업을 시작했다. 이중 렌즈 안경을 끼고 기구를 사용해 시계 뒤쪽 뚜껑을 열더니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하, 이 부품이 떨어졌구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응, 이거라면 금세 고쳐질 것 같은데. 노인은 등을 웅크리고 본격적으로 수리에 들어갔다.
시계를 고정하고 양손으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는 모습이 믿음직스럽게 보였다. 잠시 뒤 노인은 등을 쭉 펴고 납득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됐어. 이제 괜찮을 거야. 고쳐졌어요? 우선은 됐어. 근데 금이 간 커버 유리는 시계 회사 쪽에 따로 주문하는 수밖에 없어. 시계 바늘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고 말고. 그러면 커버 유리는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좀 급해서요. 커버 유리에 금이 갔어도 바늘만 잘 움직이면 문제는 없다. 그래? 자, 그럼 이대로 시각을 맞춰줄게. 노인은 시계 뒤 뚜껑을 닫았다. 수리비를 내고 시계방을 나왔다. 걸음을 서둘러 조금 전에 맨션으로 향했다. 그 집에 들어설 때는 역시나 긴장했다. 이미 사체가 발견된 건 아닌가 하는 불안이 머릿속을 스친 것이다. 하지만 그랬다면 경찰이 달려왔을 터였다. 집안의 상태는 내가 떠날 때 그대로였다. 남자의 사체는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쓰러져 있었다. 장갑 낀 손으로 남자의 왼쪽 팔목에 손목시계를 채웠다. 시계 바늘은 현재 시각, 즉 8시 23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초침의 움직임도 힘차다. 이걸로 됐다. 나는 안도하고 그 집을 나왔다. 사건이 보도된 것은 범행으로부터 나흘이 지난 뒤였다. 텔레비전 뉴스에 나온 것이다. 여자 아나운서에 의하면 무단 결근인데다 전화 연락도 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회사 동료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관리사무소에 사정을 말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한 끝에 사체를 발견한 모양이었다. 방범 카메라 영상으로 피해자가 그 전날 저녁 나절에 귀가한 것이 밝혀졌고 집안이 어질러진 흔적 등을 통해 경찰은 귀가한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좋아, 라고 나는 텔레비전 앞에서 승리의 포즈를 취했다. 보도된 내용만 보자면 경찰은 범행 시각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다. 이걸로 의뢰인의 알리바이도 살릴 수 있다. A도 만족했을 것이다. 나는 냉장고에서 캔 맥주를 꺼내다 텔레비전 앞에 다시 책상 다리를 틀고 앉아 마시기 시작했다. 저절로 콧노래가 흘러나왔다. 다른 채널의 뉴스도 들어보려고 리모컨을 누르는데 도어폰이 싸구려 벨소리를 연주했다. 누군가 찾아올 예정도 없고 택배도 올 만한 게 없었다. 분명 뭔가 팔러 온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못 들은 척하고 있었더니 이번에는 쾅쾅쾅 하고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게다가 내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안에 있죠? 잠깐만 열어봐요. 집주인이 전해주라는 게 있어요. 귀에 익지 않은 남자 목소리가 말했다. 집주인이라는 말을 듣고 의아했다. 밀린 임대료는 어제 다 냈던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몸을 일으켰다. 도어 체인을 걸어둔 채 자물쇠만 풀고 문을 빼꼼 열었다. 아휴, 안에 있었네. 라면서 살살거리는 웃음을 지은 사람은 둥근 얼굴의 중년 남자였다. 숱이 약간 줄어든 머리를 짧게 깎았다. 회색 양복 차림에 두 손에는 상자를 안고 있었다. 누구세요? 글쎄, 집주인 심부름 온 사람이라니까. 이걸 갖다 주라고 해서. 상자는 크지 않았지만 문 틈새로 받을 수 있을 만큼 작지도 않았다. 나는 슬쩍 혀를 차고 일단 문을 닫았다가 체인을 풀고 다시 열었다. 에구구구. 혼자 중얼거리면서 둥근 얼굴의 남자는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뭡니까? 마음대로 들어오지 말아요. 에이, 아무렴 어때? 자, 여기. 남자는 내게 상자를 들이밀었다. 받아들고 보니 유난히 가벼웠다. 그 자리에서 열어보고 입이 떡 벌어졌다. 종이 한 장이 들어있을 뿐이었다. 어제는 임대료의 영수증이었다. 왜 이런 걸 상자에? 라고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불길한 예감이 몰려왔다. 나는 남자를 노려보았다. 당장 나가라고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전에 남자는 잽싸게 뭔가를 꺼내들었다.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 잠깐 괜찮겠지?
남자가 내민 것은 경찰 배지였다. 말문이 턱 막혀 우두커니 서 있자 형사는 내 등 뒤로 시선을 던졌다. 어라?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 게다가 대낮부터 맥주도 마시고 아주 우아하시네. 혹시 여기저기 채널 돌려가면서 뉴스를 보고 계셨나? 나는 빙글 몸을 돌려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 전원을 껐다. 그러고는 정식으로 형사와 마주했다.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 좀 물어볼 게 있다니까. 우선 이것부터. 형사는 발치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들었다. 조금 전에 영수증이다. 어느새 떨어뜨린 모양이었다. 당신 밀린 임대료를 어제 몽땅 내셨다면서? 그러면 안 됩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지. 아주 좋은 일이야. 다만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하셨는지 궁금해서 말이지. 왜냐면 당신 제대로 일도 안 하고 있잖아. 근데 그런 목돈을 척 내놓다니 아무래도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 빌렸어요. 오호, 누구한테서? 누구한테서 빌렸든 상관없잖아요. 이건 프라이버시예요. 당신한테 돈 빌려줘도 다시 받을 가망이 없어. 그래도 척척 빌려줄 그런 부처님 같은 사람이 있을까? 왜 이러십니까?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나가요, 나가. 파리를 쫓듯이 손을 회회 털면서 나는 혼란스러운 머리로 상황을 분석해 보려고 했다. 형사가 왜 나를 찾아왔을까? 밀린 임대료를 한꺼번에 냈다고 집주인이 수상하게 생각해 경찰에 신고한 것인가? 하지만 기껏 그런 일로 형사가 집까지 찾아올 것 같진 않았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까? 형사가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또 있어요? 몇 가지 물어보겠다고 했잖아. 자, 이거 본 적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형사는 사진 한 장을 내보였다. 사진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곳에 찍혀있는 것은 그 조각상이었다. 형사는 빙긋이 입가를 풀며 웃었다. 아무래도 짐작가는 게 있는 모양이군. 아니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는 크게 손을 저었다. 그런 거 본 적도 없어요. 오, 그러셔? 하지만 속으로는 이 조각상에 대해 자세한 내막을 알고 싶은 거 아니야? 과연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든가. 형사는 사진을 내 쪽으로 내민 채 얼굴을 지그시 들여다보았다. 나는 시종 무표정으로 일관할 생각이었지만 형사는 역시 내가 딱 맞힌 모양이지 라고 끈적끈적한 말투로 물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시군.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그냥 나의 혼잣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봐. 이 조각상은 말이지 아주 대단한 가치가 있어. 단 미술품으로서 대단한 건 아니야. 가치가 있는 건 바로 소재야. 이게 말이지 그냥 흰 돌이 아니야. 무엇일 것 같아? 모릅니다.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대꾸하면서도 나는 형사의 그 다음 말이 몹시 궁금한 것은 사실이었다. 실은 이게 마약이야. 원래는 흰색 가루인데 특수한 방법으로 돌처럼 단단하게 만든 거라고. 이대로는 물에 담가도 녹질 않아. 냄새도 없어서 마약견이 발견해낼 걱정도 없어. 마약 밀수를 획책하는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최상의 물건이지. 며칠 전에 누군가가 이걸 국내에 들여왔다는 정보가 경식청에 입수되어서 말이지. 조직범죄 단속반에서 이걸 들여온 인물을 찾느라 눈에 불을 켜고 있었어. 그런데 그저께 엉뚱한 곳에서 신원이 판명된 거야. 나흘 전에 도쿄 시내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 피해자더라고. 우리 수사 일과 형사들도 조직범죄 단속반 사람들도 이건 큰 단서를 얻을 수 있겠다고 펄쩍 뛰며 좋아했지. 그런데 집안을 샅샅이 뒤져봐도 문제의 물건이 나오질 않는 거야. 즉 범인이 가져갔다라고 생각하는 게 타당하겠지? 나는 온몸에서 식은땀이 쏟아지는 것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 조각상이 그런 굉장한 물건이었던가?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도 A가 태어난 얼굴을 할 만도 했다. 아마도 배후에는 대규모 범죄 조직이 얽혀있는 게 틀림없다. 범인은 조각상의 정체를 알고 있고 피해자의 수중에 있다는 것을 파악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야. 우리는 유력한 용의자 몇 명의 목록을 만들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들 모두에게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어. 그야말로 부자연스러울 만큼 완벽한 알리바이가 말이지. 범행 시각은 나흘 전, 피해자가 집에 돌아온 직후인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인 것으로 나왔는데 그들 전원이 그 시간에 멀리 여행을 갔거나 공공장소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었거나 그야말로 확실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가능성을 의심하게 됐어. 주모자는 이 용의자들 중에 있다. 아니, 어쩌면 그들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관여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실행범은 따로 있다. 그자는 이번 용의자들과는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인물. 즉, 용의자들의 인간관계를 아무리 샅샅이 훑어봐도 전혀 잡히지 않을 인물일 것이다 라고 말이지. 형사의 옅은 웃음에서 시선을 피하면서 나는 어째서인가 라고 생각했다. 어째서 경찰은 하필 나를 점찍었을까? 뭔가 단서를 남겨놓고 왔었는가? 방범 카메라에는 충분히 주의했다. 아니, 설령 얼굴을 확인했다고 해도 나를 범인이라고 지목할 수 있을 리 없다. 인터넷 때문에 범죄의 범위가 아주 넓어졌다니까. 형사는 말했다. 만남 사이트에서 인연을 맺는 게 낯선 남녀들만이 아니더라고. 전혀 면식이 없는 범죄자와 범죄자, 범죄자와 범죄 예비군, 범죄 예비군과 범죄 예비군, 범죄 의식이 없는 자와 육회범. 실로 다양한 조합의 공범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어. 게다가 중간에 브로커가 있는 경우에는 완전히 손을 들 수밖에 없더라고. 서로 관련성을 찾아낼 도리가 없잖아. 그의 말이 맞을 터였다. A도 그렇게 말했었다.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찾아온 것인가?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내심 견딜 수 없었다. 인간관계에서 범인을 알아낼 수 없게 되면 그 즉시 우리 형사들이 하는 일은 따분한 것이 돼. 둥근 얼굴의 형사는 말을 이었다. 인근 탐문수사나 현장에 남겨진 유류품을 샅샅이 조사하는 거야. 나한테 떨어진 일이 무엇인지 알아? 피해자가 귀가하기까지 그 족적을 더듬는 것이었어. 명령이니까 따르기는 했지만 솔직히 힘이 쭉 빠지더라고. 아니 그렇잖아. 범행 시각은 피해자의 귀가 직후인 것으로 이미 밝혀졌어. 범인은 그 집에 숨어서 기다렸거나 아니면 집안을 뒤지던 중에 피해자와 덜컥 마주쳤을 거라고. 그중 어떤 것이든 피해자가 귀가하기 전에 어디서 뭘 했느냐는 것 따위 사건과 관계가 있을 리가 없어. 그야말로 재수없는 패를 뽑았구나 싶었지. 형사의 미묘한 표현에 나는 저절로 시선을 슬쩍 들어올려 눈치를 살피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재수없는 패가 아니었다. 라고 이 남자는 말하고 싶은 모양이었다. 그건 어째서인가? 근데 말이야. 시간이 영 맞지를 않는 거야. 그날 피해자는 몸이 안 좋아서 예정보다 2시간 일찍 회사를 나왔어. 구체적으로는 오후 5시 30분 경이었지. 회사에서 피해자 맨션까지 아무리 서둘러도 40분 남짓이 걸려. 맨션에 들어온 게 오후 6시 20분 경이라는 것은 방범 카메라에 의해 증명이 됐어. 형사의 말에 나는 더욱더 혼란스러웠다. 5시 반경에 회사를 나와 40분 남짓 걸려 집에 돌아왔다면 6시 20분경에 도착하는 건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시간이 맞지 않다라는 말이 아무래도 의아하신 모양이네. 내 마음속을 꿰뚫어 본 듯이 형사가 말했다. 정확한 말이었기 때문에 입을 꾹 다물고 있자 형사는 빙긋이 웃었다. 회사에서 곧장 집으로 갔다면 그 시간이 맞지. 하지만 그럴 리가 없는 거야. 피해자가 집에 가기 전에 분명 어딘가에 들렀거든. 어딘가 들른 흔적은 있는데 그 시간이 날아가고 없어. 그래서 우리도 고민 꽤나 했지. 그 결과 탐문수사에서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
탐문수사에서 이야기를 들었다니 어디서?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형사는 한껏 가슴을 젖혔다. 시계방이야. 구체적으로는 옛날 기계식 시계를 수리해주는 가게. 피해자와 시계 사진을 들고 우리가 정말 몇 군데를 헤집고 다녔는지 몰라.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몰려와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제야 비로소 내가 지금까지 서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계방에는 왜? 물어보는 목소리에 힘이 담기지 않았다. 그건 형사가 말했다. 시계가 수리되어 있었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서 나는 조용히 눈만 허우적거렸다. 그날 피해자가 하루 종일 투덜거렸다는 거야. 새벽에 조깅을 하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시계가 고장났다. 어디서든 수리를 하려고 차고 나왔는데 역시 불편해서 죽겠다라고. 회사에서 퇴근할 때까지 시계가 고장난 채였다는 것은 여러 명이 증언을 했어.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말이지. 사체가 발견됐을 때는 손목시계가 멀쩡히 잘 가고 있었어. 시계가 어쩌다 우연히 고쳐진 건 아니야. 왜냐면 아주 정확한 시각을 가리키고 있었거든. 그렇다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즉 시계를 수리했다는 것이지. 문제는 언제 시계방에 들렸느냐는 거야. 시계를 수리한 사람은 당연히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적 모순 때문에 고민했던 거라고. 근데 그 모순이 어느 시계방에서 듣게 된 이야기로 깨끗이 해결됐단 말이지. 사실은 피해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 고장난 시계를 수리해 간 거였어. 형사의 말이 내 머릿속을 덧없이 스쳐 지나갔다. 사고가 완전히 정지된 것을 자각하면서도 나는 왠지 망가진 시계의 문자판을 떠올렸다. 6시 30분. 그건 이른 새벽, 즉 오전 시각을 가리킨 것이었는가? 시계방 주인이 그 손님에 대해 아주 또렷이 기억하고 있더라고. 형사는 즐거운 추억을 되짚어 보듯이 말했다. 오랜만에 기계식 시계를 만져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아주 흐뭇해하더라니까. 게다가 그 손님이 신권으로 10,000엔을 주고 갔다는 거야. 그 지폐를 아직 갖고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갖고 있다네. 물론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그걸 받아왔지. 그야말로 빳빳한 신권이라서 감식반에 보내 조사해봤더니 지문이 똑똑히 남아있었어. 와, 전혀 생각지도 못한 형태로 큰 증거를 입수했지 뭐야. 교통 위반으로 채취한 지문 등을 포함해 요즘에는 아주 간단히 대조가 가능해. 누가 그 돈을 사용했는지 금세 다 나온다고. 시계방에서 수리비를 낼 때 A에게서 받은 봉투에서 10,000엔짜리 지폐를 꺼내준 것이 생각났다. 자, 그렇게 해서 형사는 품속에서 또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내 얼굴 사진이었다. 운전면허증에 붙였던 것이다. 시계방에 그 시계를 가져온 사람이 이 사진 속 인물이라는 게 밝혀졌어. 사건이 났던 맨션의 방범 카메라를 조사해 본 바 비슷한 인물이 몇 차례 출입했더라고. 일이 그렇게 됐으니 본인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찾아뵌 거야. 수고스럽겠지만 서까지 함께 가주실까? 나는 몸을 움직일 수도 대꾸할 수도 없었다. 그저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자 형사가 뒤를 이어 말했다. 근데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어. 내가 처음에 몇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다고 말했었지? 실은 정말로 궁금한 건 딱 한 가지야. 형사는 둘째 손가락을 번쩍 치켜들었다. 당신 왜 그 시계를 수리할 생각을 했지? 우선 나한테만 살짝 얘기해 줄 수 없을까? 나는 형사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왜 고장난 시계를 수리하려고 했는가? 어떤 말로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까? 라고 나는 멍하니 생각했다.